황민호의 진짜 뉴스. 네, 경월고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66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핫한 이슈를 전달해 주실 이영주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와이뉴스 이영주 기자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무척 잘 지냈습니다. 네, 무척 잘 지내신 이유가 뭐 좋은 일 있었나요? 14일에 좋은 일이 있었죠? 오, 14일 날 네. 밀린 무슨 월급이나 빌려줬던 돈을 받으셨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짐작하시는 대로. 네. 예. 오늘 어떤 주제로 이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일가족 3명이 나흘 새 잇따른 투신 자살 사건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요? 예, 예. 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버지를 제외한 일가족 3명이 며칠 새, 그러니까 나흘 새거든요. 4일 사이에 차례로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 예. 중요한 것은 사건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사건의 그 해결이라고 할까요? 해결이라기보다는 원인의 키를 쥐고 있는 아버지가 발견이 됐는데, 그분은 지금 실어증 상태세요. 충격이 너무 커서. 맞으셨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은 그분을 이제 병원으로 옮긴 상태고요. 네. 아직까지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앞선 14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따르면 영등포구 물레동 한 아파트에 살던 일가족 4명 가운데 장남인 대학생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4일 뒤 어머니와 여동생도 뒤를 따랐습니다. A씨는 9일 오전 10시 45분 자신의 아파트 옥상 20층 높이인데요. 여기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그는 이달 초 서울 소재 명문대 경영대에 입학을 했고요. A씨 가족은 경찰 조사에서 그가 평소 생활이나 대학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유서를 남기지 않았고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어 자살로 사건을 마무리했는데요. A씨 장례와 사무제를 치른 13일 오후에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과 40대 어머니가 차례로 19층 아파트 작은 방 창문을 통해서 뛰어내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요. 여동생은 출동한 구급대원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숨졌습니다. 네, 이번에도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 CCTV 등을 통해 확인해봤지만 타살 흔적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네, 가족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이자 그간의 집안 사정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A씨 아버지는 아들의 장례를 치른 뒤 행방불명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아버지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한 결과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모 호텔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신호가 잡혔다고 밝혔는데요. 네. 잠적했던 아버지 B씨는 만 이틀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아버지 A씨의 휴대전화가 꺼진 채 연락이 닿지 않자 그의 행방을 수소문해 온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15일 오전 1시 56분경 자택으로 귀가하던 아버지 A씨를 순찰 중이던 경찰이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 당시 A씨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심신이 크게 피폐해진 상태였다며 일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진술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고요. 경찰은 A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충격을 받은 어머니와 여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다고 전해진 상태입니다. 좀 비참한 일이네요. 근데 이게 참, 네. 이게 유능한 젊은이가 그렇죠. 갑자기 이제 자살을 목숨을 끊었다 그러니까 또 이어서 가족들도 이렇게 자살을 같이 하고. 네.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뉴스 보도를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몇 년 전에도 그러니까 2016년인가요? 이때도 이제 이거랑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 사건이랑 성격이 다른데 생활고나 가정 불화나 뭐 우울증 이런 등으로 가장이 가족들을 살해를 하고 자살하는 이런 사건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이 사건이랑은 다른 관점인데요. 그러니까 가장이 생활고나 우울증이나 가정 불화 등으로 일가족, 나머지 가족들을
살해를 하고 가장은 투신 자살하거나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네. 요즘 국내 이렇게 보면은 아마 자살한다는 그 자살률이 아마 높을 거예요. 자살률이 높은 게 네. 생활고도 많고, 뭐, 기타 이외에 뭐, 이렇게 불화 같은 것도 많은데, 너무 쉽게 자살을 선택하는 게 좀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 가운데 25.6명이거든요. 그럼 높은 거 아닌가요? 네, 불명예스러운 1위인데요. 2003년 이후 13년간 줄곧 OECD 1위 국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의 네. 어두운 단점을 이 수치로 아주 극명하게 딱 일목요연에 보여주는 거네요. 자살률이 높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OECD 평균이요. 인구 10만 명당 12.1명이거든요. 거기에 네. 이제 2.4배에 달하는 거죠. 이게 수치가. 왜냐면 후진국으로 갈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관념이나 통념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아마 낮을 거요. 거꾸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아야 되는데, 그죠? 아, 그래요? 근데 그런 거하고는 자살률하고는 그 행복도하고는 반비례하더라고요. 행복도가 높을수록 자살률이 낮은데 행복도가 높은 나라들이 그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어렵고 살기 어려운 나라들 그런데 행복도 높잖아요. 뭐 네네. 근데 제가 어저께 뭐 밤에 잠자기 전에 뭐 TV 프로 다문화 고부 열전 뭐 그건가요? 다문화 뭐 고부 열전 예. 아무튼 뭐 예. 제목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건 이제 한국으로 시집 오신 외국인 이제 이주 여성들과 이제 고부간의 갈등 이런 게 이제 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네. 풀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필리핀에서 압니다. 이제 한 분이 와서 되게 한국에서 되게 열심히 사세요. 생계를 다 꾸려가시면서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 그 할머니하고 이렇게 좀 막 이제 좀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막 좀 트러블이 있어서 네. 이제 그걸 풀어주려고 필리핀을 갔어요. 근데 필리핀 가서 한국에서는 막 인상 쓰고 막 그냥 짜증을 많이 내던 할머니가 필리핀 갔는데 며칠도 안 되는데 웃고 막 예? 뭐 밥도 잘 먹고 되게 밝아지셨어 할머니가. 시어머니죠? 예, 한국 시어머니. 70 넘으신 할머니가. 아.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서 뭐 그 상황이 이제 풀려갖고 잘 돼서 좋았지만 네. 이게 그 필리핀 가서 그 되게 못 사는 시골이에요. 그 필리핀에서도 더 들어가야 되는 데인데. 네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기준으로 보면은 못 사는 거 오지죠. 근데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 않고 무슨 도시 인프라 안 갖춰졌어도 마음이 편한 거잖아요. 가면. 그죠? 마음이 편하고 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좀 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정신적으로 그런 주변 환경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할머니도 변하시더라고. 근데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뭐 굉장히 뭐 이렇게 각박하지 않습니까? 살기가. 그렇죠. 예. 먹고 사는 거는 뭐 좀 해결됐다고 하지만 먹고 사는 걸 좀 내주고선 너무 이 각박한 사회 환경이 되다 보니까 예, 뭐 돈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몇만 원 때문에 살인하는 사건도 벌어질 정도로 맞습니다. 예, 맞아요. 너무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게 내가 보기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로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경제적인 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뭐 등한시하거나 소외하거나 관심 갖지 않았던 정신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이제 다시 우리가 되짚어봐야 된다 이 시점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자살 뭐 너무 좀 광범위한 얘기인데 그런 것도 자살과 연결이 있지 않나. 우리가 뭐 복지하는데 뭐 물질적인 복지도 중요하죠. 당장 돈 있어야 먹고 사니까요. 그렇죠. 정신적인 복지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저는.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1995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10명 안팎이었대요. 네. 그런데 97년에 외환위기를 겪고 2003년에 카드 사태 겪고 2008년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급격히 높아졌고요. 네. 2016년에는 한 해 동안 1만 3,513명이 자살했습니다. 13,513명이 자살했는데 하루에 37명이 자살을 하는 거죠. 이거는 국가적으로 자살 예방 대책 캠페인도 많이 하는데 이거 현실적인 문제를 되짚어보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부터 그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이런 입시 경쟁 교육을 탈피하고 인문학적인 교양을 좀 쌓을 수 있는 철학적인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렇게 뭐 피폐해진 삶을 좀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네. 사람 하나하나가 바뀌어야지 이런 삶이, 시스템이, 사회가 지금 평화롭게 돌아가는 거지. 뭐 10명 다 잘하는데 그중에 한 명이 악하게 하면은 나머지 사람들도 악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도 그렇죠. 살아남으려면.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 반에 60명이면 예를 들어서 한 예. 놈이 나쁜 놈이면 그 59명이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럼 59명이 피해를 입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방어를 해서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런 거, 저는 제 생각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 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뭐 그것을 그 한 명을 처벌한다기보다는 네. 그 전체적으로 인문학적인 교양을 좀 쌓을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줘야 된다. 네. 예, 그런 생각이고, 또 우리 뇌, 어디서 보니까 우리 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요즘 이제 네. 원숭이 실험을 갖고 했어요. 이제 원숭이를 행복이란 무엇이냐. 원숭이한테요? 예, 이제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실증적으로 이제 입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학은. 예, 예. 그 원숭이를 전기가 들어오는 방에다가 예, 이제 놨죠. 그리고 이제 3분 뒤 시계를 이제 뭐 이렇게 시간을 설치하고 시간을 알 수 있게끔 인지를 시킨 다음에 네. 30분이 딱 지나면, 매 시간 30분이 지나면 전기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예. 근데 원숭이는 그렇게 하는 원숭이하고, 네. 그 다음에 그 뇌에 이제 그런 활성 물질을 검사를 했죠. 그렇게 하지 않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네네네. 뭐 30분이 지나면 규칙적으로 고통이 오는 게 아니라 예. 언제 올지 몰라요. 예. 그런 뭐 불규칙하게 전기를 넣은 원숭이하고 뇌 활성 물질을 체크했더니 어떤 게 더 고통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오는데요? 네, 정기적으로 오는데 의외로 정기적인 고통이 오는 거를 더 예상을 했음에도 고통을 더 많이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불규칙하게 언제 올지 모르는 건 오히려 더 거기에 맞서서 상황을 이제 대처하는데, 그래요? 뭐 언제 내가 아플 것이라는 걸 하면 그 시간이 기다려지면서 그 앞 시간 전체 시간이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언제 죽을 줄 알면 그게 그 삶이 죽음을 위해서 가는 삶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하루하루 그냥 행복하게 해피하게 최선을 다해 살자 이렇게 그런 목적이 설정이 되잖아요. 원숭이도 본능적으로 그걸 느끼는 거죠. 이 원숭이의 뇌도. 그리고 또 주스 실험을 했는데, 뭐 불빛이 번쩍거리고 주스가 뭐 5방울이 나와요. 그 원숭이가 5방울을 먹어요. 근데 불빛이 번쩍거리고 계속 그렇게 주다가 3방울만 준 거예요. 네. 그 원숭이가 굉장히 분노해요. 화가 많이 나죠. 네. 예. 근데 번쩍거리진 것도 없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주스를 3방울을 그냥 줬어요. 아무 신호 없이. 네. 근데 원숭이가 굉장히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행복은 예상했던 것보다 예상하지 않았을 때 좋은 게 왔을 때 행복을 더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권을 맞았을 때가 복권을 맞았을 때보다 길 가다가 5만 원을 주셨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 이거죠. 아무튼 예상하지 않았던 행복, 예상하지 않았던 고통. 대표님 이거 어떻게 아시게 된? 저도 뭐 TV 보고 한 거예요. 되게 흥미롭네요. 흥미로운데 원숭이가 좀 불쌍하고요. 그 앞서 말씀하셨던 결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제 이게 논외긴 한데 제가 든 생각은 이제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 다른 나라에서 온 며느리가 이제 어떤 문화 차이도 있고 하니까 좀 탐탁지 않았던 면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며느리 나라에 가서 좀 마음을 풀고 사돈 어른도 만나 뵙고 이런 모습을 보고 저는 약간 뭐라고 할까 너무 낮게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어르신께서 이제 해외여행 가니까 기분이 좋아지셔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숭이 얘기는 좀 고통스러운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상당히 흥미로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2년에서 2016년 동안 노인 자살률이 54.8명입니다.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 이상으로 자살을 하시는 거고 이것은 OECD 평균 18.4명의
3배 수준에 달하고요. 네, 노인 복지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노인 빈곤율도, 그러니까 2명 중에 근데 1명은 빈곤하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자살에 대한 근본적인, 아까 정신적인 문제를 얘기했지만, 정신적인 외로움, 그렇죠. 공허함, 이런 것도 예, 중요하거든요. 예. 네, 나이 드셔서 이제 몸도 약해지고, 질병에 시달리시고, 또 뭐 물질적으로도 어렵다 그렇죠. 보면, 예, 아,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만큼 살았으면 다 살았지. 예. 하고 이제 차라리 내가 목숨 끊는다, 이렇게 안 좋은 결단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노인들도 이제 바깥에 나가려면 이제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걸 또 외로움을 극복하려면 만남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과 사람 그렇죠. 사이에. 예, 그렇죠. 그런 거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우리는 주로 이제 경로당을 위해서 측에서 이제 경로당을 통해서 되고, 또 약간 젊으신 활동하기 아직 뭐 거동하기 편하신 분들은 교육기관을 가서 찾아가는데, 그거 근본적인 거, 그게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절대적인 거는 제가 보기엔 노인분들도 일할 자리가, 일할 곳. 근데 너무 과도한, 먹고 살기 위한 과도한 육체 노동 이런 게 아니라,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 그렇죠. 예, 아침에 나가서 어디서 뭔가를 내가 할 게 있다는 그런 책임감과 보람?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약간의 소득도 되고. 그렇죠. 예. 그냥 막연하게 돈을 주고 막연하게 그냥 뭘 배워라 이게 아니라, 뭐 이렇게, 아, 나도 어디 가서 뭐 역할이 있고 나한테 뭐 주어진 뭔가 있고 내가 뭐 사회 구성원으로서 뭘 하고 있다. 그래야지 이제 상실감이 없거든요. 은퇴하기 이후에. 예, 그러고 보니까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했는데, 지자체에서 요즘 많이 개발하더라고요. 하는데 실버 무슨 뭐 취업을 했는데, 그건 이제 생계를 위한 취업이고, 그런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억지로 막 힘든데, 나이도 힘든데 하는 거보다 좀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알바비 정도는 되면서 어느 정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노인들한테 많이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사회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돌아다니 보면 의정부 같은 경우도 참 그 폐지 주는 노인분들 많으시거든요. 아, 뭐 다른데 뭐 가든 수원은 안 그런가요? 수원도 많으시죠. 그래, 그런 분들 밤에 새벽에 니약 깔고 하는 건 좀 마음이 안타까워요. 참. 나이 이제 막 지긋하신 분이 억지로 막 니약가 밤에 폐지 이빨이 싸서 끌고 왔는데, 그거 가서 팔아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되죠. 네. 10,000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루 종일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참, 그런 거 보면서 아직 우리나라의 복지나 이런 게 아직은 허술하구나. 돈은 많이 쓴다 하지만.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표님 말씀하셨던 지자체별로 이제 그 노인 복지,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이제 지자체 예산을 투여를 해서 뭐 20-30만 원을 드리고 이렇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미봉책도 있었는데, 그나마 요즘에는 그렇게 뭐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청년 일자리가 굉장히 또 포인트가 돼서, 오늘도 발표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청년 일자리에 뭐 4조 이상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발표했지 않습니까? 교섭에서는 뭐 더 엄청 주고, 그것 못지않게 저는 노인의 정신 건강과 노인의 육체 건강, 사회 건강, 전반적 건강을 해서, 또 자살률 감소를 해서, 노인의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노인 일자리도 중요하다. 네. 예.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뭐 100세 시대를 넘어서서 140세, 150세 시대라고 미래학자들은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맞서기 위해서는,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표님. 장수시대인데 왜 제가 느끼냐면, 요즘 장례식장 이제 문사가 가게 되면, 이제 문틀 받고 가게 되면, 어저께도 제가 뭐 한 분 지역에 이제 뭐 원로 이제 정치인이신데 은퇴하셨다가 이제 하신 분인데, 그분 이제 부고가 와서, 어머니 모친상 부고 와서 갔더니 102세시라고 하더라고요. 102세. 102세요? 예. 어머님이.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요즘은 70대도 사실은 저보다 더 건강하신 분 많아요. 그럼요. 네, 저보다 더 활동적이시고, 70대 노인도 아니에요, 요즘은 사실은. 그렇죠. 예. 관리 잘하시고 이러면은.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이제 아까 무슨 얘기하려고 나온 거죠? 제가 갑자기 주제가. 140세 시대, 150세 시대 이거입니다. 장수시대. 그러니까 이 노인의 기준도 65세에서 65세가 법적 노인인데 그걸 높이자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정년 때문에 안 되지 않나요? 정년 조정하는 것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요? 정년 조정하는 것도 있고, 그게 이제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 나머지 청년층에 대한 진입이 막혀버릴까봐, 그런 거에 대한 우려. 왜냐면, 일단 청년층에 대한 게 사회적으로 우선 배려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뭐, 그 노인계 반대, 뭐, 기타 등등 했는데, 사실 65세, 이런 말하면 또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65세, 사실 65세 노인이라고 생각지 들지가 않아요. 사회 나가면 저도 뭐 65세 정도면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아, 주변에 이제 맞아요. 요즘엔 나이 진짜 드신 기자님들 그래요. 봐도 70대 예, 이상 되신 분들 많고, 예. 근데 예. 전혀 그렇게 안 보이세요. 전혀 안 보이시고, 더 예. 정정하고, 정신력도 뭐 또렷하고, 예, 저도 이제 마라톤 동호회 이렇게 나가 보면은 70대, 60대, 뭐 70 거의 가까이 되셨는데 울트라 마라톤도 뭐 100회 이상 뛰시고 이런 예, 분들이 그런 분들 있으시거든요. 많아요. 예. 너무 건강해 보이시고요. 예, 네, 맞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네, 뭐 우리 몸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맞는 뭐 말씀이세요. 예, 오래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자동차도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엔진 네, 오일 안 갈고 세차 안 네, 하면 녹슬어서 몇 년이 폐기되지만 뭐 이렇게 잘 닦고 잘 관리하면은 20년, 10년, 30년도 쓰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죠. 우리 그렇죠. 몸도 네, 똑같거든요. 예. 그, 뭐, 이것도 여담인데요. 그 장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주 5일 조깅을 하면요, 수명이 9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건 제가 느끼는 건데 운동은 네. 매일 조금씩 해야 됩니다. 한 번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예. 그렇습니다. 대표님 본론으로 잠깐 돌아가서요. 대표님께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례를 치르고 실종이 됐다가 이제 돌아오셨고 이게 어디에서 좀 키를 풀 수가 있을까요? 물론 글쎄요, 그래서 엄청 저는 막연하지만요. 뭐 타살 증거가 없으니까 네. 뭐 우발적인 자살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젊으니까. 예. 예. 근데 이제 뭐 저희들이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섣불리 그렇죠. 이제 판단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예, 그건 위험하죠. 네네. 우리나라 또- 자살률, 예, 말씀하십시오. 또 남겨진 유가족의 고통이 또 크니까 말 또 실수라면 또 저희가 또 큰일 날 그렇죠. 수가 아주 있죠. 큰 신뢰죠. 예, 맞습니다. 예, 2017년 세계보건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28.4명으로 조사 대상 183개국 중에서 4위라고 합니다. 아까는 이제 OECD 국가였었고요. 예. 이제는 이제 조사 대상국 183개국 중에서 4위니까 아주 높은 수준인 거죠. 이것을 그렇죠. 줄이기 위해서는 예. 네, 대표님 말씀하셨던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그러니까 정신이나 마인드, 요즘에 뭐 유리 멘탈이라 그러면서 뭐 멘탈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네.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멘탈을 좀 반듯하다기보다 건강하게 단단하게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문학적 소양이나 이런 훈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런 거는 학교에서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육 여건상 학교 교과 과정에 그런 걸 좀 많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넣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정권의 뭐 마음이겠죠. 교육감의 마음이고. 그렇죠. 예. 근데 뭐 여건상 뭐 대학을 보내야 되니까 안 되겠죠. 하여튼 뭐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제가. 네. 우리 여기까지는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뭐 좋은 주제로 이렇게 네. 또 좋은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네, 이 원숭이 이야기는 정말 뭐 원숭이한테 그러니까 정말 미안하지만 흥미롭네요. 예측 못했을 때 더 고통을 더 잘 이겨내고 예측 못했던 작은 그 행복이나 기쁨이 왔을 때 가장 큰 만족감을 느낀다. 오늘 좀 길 갈 때 잘 보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10,000원짜리 하나 떨어져 있나? 어떻게 좀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행복이 자주 왔으면 우리가 행복을 못 느꼈겠죠. 우리 뇌는 약간 그 타성에 졌거든요. 반복적으로 오는 거는 행복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어쩌다 한번 진짜 안 와야지, 안 올 거 와야지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왠지 대표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행복해지죠? 예, 그런 거예요. 뭐 별거 그럼 있나요?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죠, 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지금까지 이용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예, 행복하세요.